현대사가 해피형 인간이라 3장에서 세 번째 할차례죠. 정보 가부화와 해피형 인간이서 최근 뉴질랜드 학자가 흥미진진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다.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는 시간과 부모나 친구에 대한 애착 관계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화면을 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애착 관계가 희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정보와 사회가 되면서 나타난 여러 환경 변화가 해피형 인간을 양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부모의 양육 방식 이외에도 우리를 점점 해피형 인간으로 만드는 요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정보 사회에 살고 있다. 1년 동안 만들어지는 정보의 양은 10조 테라바이트를 가볍게 넘는다. 이 숫자는 인류의 역사상 출간된 모든 책이 담고 있는 정보량의 1000만 배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매년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있다는 뜻이다. 바이트란 정보량의 기본 단위인데 1000바이트 1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아무리 애를 써도 1초 동안에 126바이트가 한계라고 한다. 이 최고 속도로 한 점도 자지 않고 정보를 처리한다 해도 한 사람이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은 4기가바이트도 못된다. 즉, 책 한 권의 문자 정보의 양은 대략 200kb이므로 4기가바이트는 2만 권 정도 되는 책 분량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1년에 2만 권의 책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이 영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를테면 2시간짜리 영화의 경우에 그 정보량은 대략 2메가바이트에 달한다. 4기가바이트는 2000편 정도의 영화 분량에 해당한다. 1년에 이 정도로 많은 영화를 보려면 하루에 6편을 봐야 한다. 하루에 반나절은 영화 감상에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1년에 2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현실적이어서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하므로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은 틀림없다. 이것은 인간에 대해 처리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차원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화면을 보며 지내는 사람이 드물지 않게 존재한다. 그들은 내 한계 처리량을 위협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인간은 정보가 너무 과도할 때 또는 너무 부족할 때 정신을 당하기 쉽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적절한 양의 정보가 주어져야 비로소 인간의 뇌는 주체성을 유지하고 균형감이 있는 판단이나 자연스러운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다. 즉 사고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서 책이나 잡지, 자료 같은 잡다한 것들로 가득하여 노트를 펼칠 여유도 없는 책상과 필요한 자료만 있어서 여유 공간에 넉넉한 책상을 상상해보자. 가만히 생각이 잠겨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느 쪽 환경이 더 적당한지는 두말할 것도 없다. 현재 우리는 노트를 펼칠 여지도 없는 책상과 똑같은 상태이다. 머릿속에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다. 이래서는 우연히 눈에 들어오는 정보로 판단해야만 하는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적절한 정보 처리를 위한 공간을 잃고 주변의 달콤한 선진에 유혹당하거나 우발적인 자극에 우왕좌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이 우리의 애착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자. 정보의 과잉과 정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는 타인, 특히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와 접촉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다. 애착 시스템이라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라는 종의 보존을 위해 진화했다고 본다면 인간 현대인의 애착 성향이 따로 급속도로 변하는 것은 단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변질시킬 뿐 아니라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미쳐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미디어의 의존, 몇 가지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에 의존하는 아이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부모가 정서적인 온기가 없이 아이를 대하거나 어머니가 지나친 간섭, 거절, 친구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런 연구한 내용에 추론해보면 애착이 희박한 사람일수록 인터넷 정보통신 매체에서 피난 장소를 찾으려 하고 거기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타인과 접촉하는 시간이나 뇌에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독서일 경우에 정보량이 비교적 적은 상태에서 끝나지만 영상을 동반한 정보 매체에서 피난 장소를 찾는다면
뇌에서 가부하가 일어나 힘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는 몸과 마음을 쉬게 하거나 마음을 진정시키기는커녕 가정의 피로감과 무기력, 우울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만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시 일어서는 게 힘들어진다. 결과로 더욱더 인터넷 세계에 갇혀서 현실의 인간관계에서는 멀어지고 만다. 이러한 악순환이 히키코모리가 늘어난 한 원인이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병황에 불과해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푹 쉬면 다시 활동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년 단위로 회복기간이 길어지고 자칫 올라가는 10년, 20년에 걸친 히키코모리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역시 해피를 고정화하는 장치가 이 사회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잊게 해주는 정보통신 매체가 내 방 안에 급기야는 내 손바닥 안에 존재하는 시대이다. 거기에 푹 빠져있는 동안에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20년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만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자리 돌려려 해도 그 세월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결코 쉽지 않다. 인터넷과 마약의 공통점. 인터넷 의존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영향도 시사하고 있다. 2012년 중국과학원 무한분리 수학연구소 교수 연구팀은 인터넷 의존증인 젊은이의 뇌를 DTI라는 최신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 안화 전도 비질 전적 대상회 뇌랑 이렇게 연구를 해봤을 때 각성제 정도 지수에서 이를테면 뇌를 전도가 높은 한 남성의 안화 전도 비질을 살펴니 두께가 현저하게 얇은 사실이 밝혀졌다. 안화 전도 비질은 의욕과 억제에도 관여하는데 이 부위의 두께가 얇아졌다는 것은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이 없어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거나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마약 중독과 비슷하게 뇌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세계에서 살아있는 존재와 접촉하고 살을 비비며 시간을 오래 이렇게 해도 줄어드니 사람을 회피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양육 패턴의 변화. 정보화는 근대화라는 사회 변동의 최종 단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할 수 있다. 공업화나 도시화, 핵가족화와 같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움직임은 양육의 방식을 크게 바꿔놓았다. 그 과정에서 오로지 아이에게 관심을 갖던 어머니도 이제 다른 여러가지 관심사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전자제품의 보급으로 가사노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지낼 시간은 늘어났지만 그런 한편으로 어머니는 그때보다 훨씬 더 바빠졌다. 다른 일이나 취미에도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해방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사노동 부담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의 관계는 질적으로 저하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어머니는 과거에 비해서 집안일뿐만 아니라 양육노동 시간이 대폭 줄어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이다. 갓난아이인 동안에도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이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지만 포유동물에서 이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저절때기까지 어머니는 새끼 밀착시켜 있거나 그렇지 않을 때도 바로 옆에 두고 시선을 떼지 않는다. 이것은 애착 시스템으로 생존을 지탱하고 있는 포유류의 본능이다. 본능에 위배되는 것은 새끼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억지를 강요하는 셈이다. 어머니의 관심이나 보살핌을 아이에게서 빼앗는 것은 일이나 취미뿐만 아니라 현대의 어머니는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반응하기보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컴퓨터 화면을 체크하거나 시청하는 일에 주의를 다 쏟아붓는 경향이 있다. 이래서는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제대로 응답할 수가 없다. 어머니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아이를 돌보려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본래의 응답성은 아니다. 아이 위주로 어머니가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위주로 아이가 맞춰야 하는 것도 일종의 방치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핵가족화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집에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어머니 외에 아이에게 반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환경은 아이가 방치될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다. 어머니가 자신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 아이를 비디오나 텔레비전 맡기는 일도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런 매체는 일반적으로 영상과 음성을 내보낼 뿐 아이의 여부나 물음에 응답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좋든 싫든 웃든 울든
아이의 기분이나 의사 반응은 완전히 무시된다. 이렇게 기기를 둘러 쌓인 환경이 건강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정반대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전혀 의식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이건 역시 방치 중의 하나이다. 근대의 하와 위기에 직면한 애착 시스템은 양육을 위해 진화되어 왔다. 애착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면 가장 큰 손상을 받는 것은 부부관계와 부모-자식 관계이다. 가정 내에 애착이 희박해지면 과연 앞으로 인류는 유지될 수 있을까? 애착 활동 중에 하나는 어머니와 아이가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를 떼어놓는 것이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아이도 어머니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저항한다. 지난 수십 년의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하면 인류 역사상 어머니와 아이는 완벽하게 밀접되어서 살아왔던 것이다. 현대에 남아있는 원시 부족 국가를 조사해봐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또 과거의 유학에는 현대인의 그것보다도 훨씬 긴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인류는 3, 4설 무렵부터 모유 먹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효율성을 최대 가치로 여기게 된 현대인은 유아기를 거의 필요악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와 아이를 지감치 떼어놓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근대 자본주의의 발생지이자 기독교 중심의 서양 여러 나라일수록 강한 것은 흥미롭다. 이들 나라에서 효율적으로 영양과 환경을 하려면 굳이 모자가 함께 시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그중에서 아이를 어리광 부리지 못하게 하고 일찍부터 자립시키려는 경향이 강한 지역 중에서 하나가 북부 독일이다. 이 지역에서는 해피형 애착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의 비율이 다른 유럽 여러 지역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고 하는 보고가 있다. 신생아실 아기 침대 유아원 양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신생아실이며 아기 침대 그리고 타가소와 유아원이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신생아라는 곳에 다 모여 지낸다. 머리와 몸이 거의 짓눌릴 뻔하고도 숨도 가쁜 그야말로 목숨을 건 고생을 하고 비로소 이 세상에 나왔는데 믿음직스러운 어머니와 떨어져서 시끄러운 울음소리로 가득한 몸이 건조한 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애착 형성을 위해서도 아기가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해서도 이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조치로 보인다. 아기를 신생아실로 옮기는 이유는 막 출산을 끝낸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생아의 상태를 관찰 관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아기와 어머니가 만나는 것은 소요 시간뿐이며 모유가 잘 나오지 않으면 간호사가 기계적으로 우유를 추가하여 먹인다. 아기는 이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낸다. 아무리 울어도 응답해주지 않는 시간을 맛보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해피형 인간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상태의 신생아나 어머니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연상태에서 어머니는 끊임없이 아기를 옆에 두고 수상한 자의 접근을 차단한다. 더 나아가서 타인에게 아기를 만지는 일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현대 문명은 효율적인 관리라는 대의명분 아래 아기가 받을 스트레스와 애착 시스템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작 2-3시간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아기의 뇌에는 그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 이후에 일반화되어버린 이런 양육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를 위협할 만큼 정대한 결함을 안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다. 이때부터 서양식 양육법이 널리 퍼지면서 아기를 어머니와 함께 재우는 것이 아니라 아기 침대에 따로 재우는 것이 대중화되었다. 어머니와 떨어져서도 자는데도 아기는 더 이상 울지 않고 어머니도 덜 힘드는 점 때문에 아기 침대는 그 효율성을 인정받았다. 아이를 일찍 자립시키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여기저기서 이론을 발표하며 칭찬했다. 하지만 자립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간이 덜했다. 겉으로는 자립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립이 아니라 그저 해피형 인간으로 자라는 데 일정할 뿐일지도 모른다. 치밀한 대인관계를 만들기 어렵고 배우자와도 안정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립이 더 힘들어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자립이란 타인을 쌀쌀맞게 대하거나 타인에게 어리광을 부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1970년대 이후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속히 늘어나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고 일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아이의 애착 성향에 영향을 준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히 아기가 어릴 때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육을 맡기면 애착 형성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몇몇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다.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와 떨어져 지낸 아이들은 부지불식간에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갖게 된다. 아무리 의사를 표현해도 응답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역시 높다. 게다가 불안감이 강한 아이는 일찍부터 자주 운다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띈다거나 하는 등의 부모를 애태우는 형태로 SOS를 보내지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아이라 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제는 근대 자본주의와 함께 발전한 양육 방식은 애착을 무시한 결과이며 회피형 인간을 양산한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불행의 연쇄가 문제를 가속화시킨다. 애착 성향은 대부분 후천적인 체험에서 결정된다. 부모 세대의 애착 성향이 불안정하면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의 애착 성향 역시 불안정해지기 쉽다. 손자 세대에 이르면 문제는 더욱 가속화된다. 해피형 애착 성향의 경우에도 그렇다. 바쁜 어머니의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해피형 애착 성향으로 그 상황에 적응한다. 그 아이가 부모가 되면 아이보다도 일이나 취미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에는 무관심해지기 쉽다. 그리고 해피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더욱 회피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경계성 인격 장애와 같은 불안정한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 해피형 인간이 증가하는 현상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에는 실현성이 있다. 애정이라는 양분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모두 충당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적응 전략이기 때문이다. 경계성 인격 장애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뭔가를 원하면 원할수록 더 상처를 입는다. 해피형 인간이 늘어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인류가 초원밭이 유행에서 산악밭이 유행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가 피치 못할 현실이라면 지금 우리는 해피형 인간 유행에게 마침형인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인간관계를 못쓰게 봐야 한다. 해피형